1975년 8월 16일 새벽 한 경찰관의 직감이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을 체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만약 그날 밤 그 경찰관이 집에 일찍 들어갔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을까요?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조용한 주택가 호건 스트리트, 경찰관 로버트 헤이워드가 자신의 집 앞 차 안에서 막 끝난 야간 순간 순찰 근무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서행하는 갈색 폭스바겐 비틀 한 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죠. 헤이워드의 경험, 많은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동네에 불을 끄고 운전한다는 것이 말이죠. 그 차량은 헤이워드가 잘 아는 이웃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제는 그 집주인이 출장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집에는 17세와 19세의 두 딸만 있었습니다. 헤이워드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켰고 바로 그 순간 운전자가 급히 시동을 걸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필사적으로 도주했지만 헤이워드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분간의 추격 끝에 차량은 한적한 주유소에서 멈춰섰습니다. 손을 든 채 차에서 내린 남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서는 마리화나 냄새가 났습니다. 지역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타워링 인페르노를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는 것이 그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이워드는 그 극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날 밤 그 영화가 상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것이죠. 차량 수색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수석이 제거된 자리에는 열린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스키 마스크, 쇠 지렛대, 송곳, 쓰레기 봉투, 장갑, 팬티 스타킹, 로프, 그리고 수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히 범죄에 사용될 도구들이었죠. 경찰관 도주 혐의와 절도 도구 소지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헤이워드의 말에도 그 남자는 태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워드의 의심은 계속되었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두 소녀가 있는 집에 침입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헤이워드가 그날 밤 체포한 남자가 바로 테드 번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했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미국 범죄사에서 연쇄살인범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제프리 다머, 존 웨인 게이시, 찰스 맨슨 등 끔찍한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했죠.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드 번디였습니다. 그가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외모와 매력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중얼거리는 바보로 전락할 것입니다. 번디 자신의 말입니다. 이 말에서 그의 교묘함을 엿볼 수 있죠.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는 1946년 12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똑똑한 소년이었고 비교적 평범한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부모님과 함께 멋진 집에서 자랐습니다. 5명의 형제 자매 중 하나였죠. 우리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기독교인 부모님이었습니다. 도박도 없었고 집에서 신체적 학대나 싸움도 없었습니다. 훌륭하고 믿음직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번디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3살 때 일어난 기괴한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모가 잠들어 있을 때 어린 번디는 이모 주변에 부엌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숲에서 놀 때는 쥐를 자주 잡았고 수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번디는 몇 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조부모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종교심이 깊었고 할아버지는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학대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아내를 때리는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포르노그래피를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번디는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정기적으로 그의 수집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테드는 똑똑하고 잘생겼지만 매우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괴롭힘을 당하는 외톨이였죠. 때때로 심각한 분노를 터뜨렸고 대학 첫 해에는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테드는 불안했고 사회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 긍정적인 기억 중 하나는 1968년에 중고 폭스바겐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는 그에게 자유와 독립심을 느끼게 해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차는 후에 그의 범죄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드 번디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변신한 것이죠. 그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여자들과 데이트를 시작했으며 법학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0대 시절에는 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번디는 18세가 되었을 때 이미 오랜 절도 전력이 있었습니다. 1974년 2월 1일 그 전력은 단순한 절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망이 그의 내면에서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번디는 학생의 집에 침입하여 첫 번째 희생자인 린다 앤 힐리를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번디의 희생자들은 항상 매력적인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부상이나 장애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로 유인했습니다.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확신시킨 후 피해자를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폭스바겐에서 조수석이 제거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적한 장소로 차를 몰고 가서 잔인하게 강간하고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워싱턴에서 먼저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유타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대중은 두려워했고 경찰은 오랫동안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그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테드 번디 이전에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용어조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항상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애틀 범죄위원회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고 여성을 위한 강간 예방 팜플렛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쇄살인범이 여성 보호를 위한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번디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DNA 검사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고 경찰이 무언가를 찾았더라도 각 부서들이 주 경계를 넘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12월 8일 테드 번디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목격자를 남겼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살인사건들이 오늘날 발생했다면 번디를 찾는 수색은 훨씬 더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지문 매칭 및 기타 컴퓨팅 기술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찰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오늘날 수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캐롤 도난치는 18세였습니다. 그녀는 1974년형 젓갈색 카마로를 운전해서 시어스 쇼핑몰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로등 아래에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캐롤은 월든북스 서점 바로 밖에서 책을 찾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머레이 경찰서의 로슨드 경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중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죠. 누군가가 당신의 차에 침입하려고 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뭔가 없어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롤은 동의했고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캐롤이 카마로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용의자가 경찰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함께 가면 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죠. 캐롤은 약간의 술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불안함을 느꼈지만 그 남자가 배지를 보여주자 함께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것은 경찰차가 아니라 10년 된 폭스바겐 비틀이었습니다. 아마도 변장용 차량인 것 같다고 캐롤은 생각했습니다. 약간 긴장되긴 했지만 어쨌든 차에 탔죠. 몇 분 후 그 남자는 초등학교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갑자기 그가 캐롤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총을 꺼내자 캐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수갑이 아무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잡고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를 쫓아와 지렛대를 꺼냈습니다. 그는 캐롤을 2번 때렸지만 캐롤은 목숨을 걸고 팔로 방어했습니다. 그때 다른 차가 다가왔고 캐롤은 도망쳐서 그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경찰서에 가서 자신을 로슨드 경관이라고 소개한 남자와 그의 10년 된 폭스바겐 비틀을 신고했습니다.
밥 헤이워드는 다음 날 자신이 체포한 남자 때문에 매우 불안해져서 살인사건 형사인 형 피트 헤이워드 대위에게 그 남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형사들은 즉시 그 차를 알아봤습니다. 1년 전 시애틀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납치 사건 목격자가 그린 몽타주를 보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남자친구 역시 갈색 폭스바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 남자는 용의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캐롤을 경찰서로 초대했습니다. 총 8명의 용의자가 줄을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밥이 몇 주 전에 체포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캐롤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가짜 경찰관을 알아봤습니다. 1976년 3월 1일 번디는 캐롤 도난치 납치 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은 그를 다른 사건들과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10월 23세의 캐린 캠벨 살인 혐의로 번디는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콜로라도로 이송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는 그저 또 다른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 번디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법학도였으니까요. 결국 번디는 다른 죄수들보다 판사로부터 약간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타자기, 책상, 무제한 전화 통화, 그리고 법원 내 법률 도서관 이용이 허가되었죠. 족쇄나 수갑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번디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휴정 시간에 그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의 경비원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맑은 날, 하늘은 푸르렀고 테드 번디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낙하는 힘들었지만 착지 후 즉시 울타리를 넘어 골목길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강으로, 강에서 바로 산으로 달려갔죠. 번디는 몇 주 동안 탈출을 계획했었습니다. 2층 침대에서 뛰어내려 발목을 강화시키고 정확한 탈출 경로를 반복해서 살펴보며 법정 복장 아래에 두 겹의 옷을 입고 얼마나 빨리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연습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기도 했죠. 한 여성이 법원으로 달려들어가 경비원에게 창문 중 하나에서 남자가 뛰어내리는 것을 봤다고 알렸습니다. 경비원들은 번디가 창문에서 뛰어내린 순간부터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그가 도망쳤다는 것을 깨달았고 경찰은 도로를 봉쇄하고 산으로 사냥개를 보내며 주민들에게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들이 재빨리 탈출 소식을 다뤘죠. 150명의 경찰관이 지금 풀려난 살인범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도, 음식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죠. 가벼운 셔츠와 바지만 입고 있었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용했던 지역 지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풀이 무성한 언덕을 하이킹했고 해가 질 무렵 아스펜산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가 춥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남쪽으로 헤매는 대신 뒤돌아서 작은 오두막을 찾아 셋째 날 밤을 보냈습니다. 번디는 오두막을 떠날 때 음식과 따뜻한 옷, 소총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FBI가 헬리콥터를 투입하여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디는 폭풍우가 몰아치자 길을 잃고 더욱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추위가 그를 더욱 괴롭혔죠. 그는 결국 원을 그리며 걷기 시작했고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수색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5일 동안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번디는 발목이 부어오르고 음식이 부족한 채로 언덕을 하이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스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탈출의 유일한 기회는 골프장에서 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열쇠가 들어있는 오래된 캐딜락을 발견했습니다. 번디가 탈출한 지 6째 날 아침이었죠. 2명의 경찰관이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캐딜락을 보고 술에 취한 운전자라고 생각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술에 취하지 않은, 하지만 극도로 쇠약해진 테드 번디였습니다. 그는 20파운드 넘게 감량했고 간신히 차를 조종하고 있었죠. 코는 반창고로 쌓여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쉽게 알아봤습니다.
그는 창문에서 뛰어내린 곳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다시 구금된 번디는 이제 탈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족쇄와 수갑을 착용해야 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거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즉시 그는 또 다른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간수가 테드 번디에게 따뜻한 식사를 그의 감방으로 가져다주고 나갔지만 번디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끌어올렸죠. 몇 주 전부터 천장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에게서 얻은 쇠톱을 사용해서 이미 헐거워진 조명기구 주변에 구멍을 뚫어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체중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식 때문에 위장이 아프다고 불평하며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번디는 탈출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탈출하기 몇 주 전에 변호 비용을 위한 기부금으로 $700를 모았죠. 그는 함정을 피해 탈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풍구는 교도소 간수의 작은 아파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번디는 좁은 통로를 기어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간수와 그의 아내가 저녁을 먹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번디는 그저 기회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영화 보러 가자 라고 여자가 말하자 간수가 대답했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쾅 닫혔고 번디는 아파트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청바지, 회색 터틀넥, 파란색 테니스화를 입고 정문을 통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간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기까지 17시간이 걸렸습니다. 번디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후였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파티는 대부분 끝났고 지역 나이트클럽들은 1시간 넘게 문을 닫은 상태였죠. 니타 네어리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돌아와 여학생 클럽하우스 카이 오메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들어가자 몇 초 후 위층에서 큰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손에 어떤 종류의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니타는 다른 사람들을 깨웠고 그들은 곧 집에 괴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명의 젊은 여성이 폭행당했고 그중 2명은 다음 주 안에 죽을 것이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여러 여성들을 납치하려고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12세 킴벌리 리치를 만날 때까지 말이죠. 소녀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농구장을 가로질러 학교의 다른 교실로 달려가고 있었죠. 번디가 소녀에게 오라고 신호를 보냈을 때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는 펜사콜라의 순찰 경찰관이었습니다. 그가 차에 앉아 있을 때 주황색 폭스바겐이 불을 끈 채 지나갔습니다. 리는 자신의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차가 여기서 온 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전자를 따라가서 번호판을 확인했죠. 차는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리가 경찰 조명을 켜자 차는 속도를 내어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데이비드 리는 그 남자가 도망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분 후 폭스바겐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번디는 이때 이상한 데자뷰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번디는 단순히 손을 들고 차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잃은 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었죠. 이번 번디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고 경찰이 그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경찰이 번디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그는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이 경고 사격을 했고 번디가 달아났습니다. 이제 경찰이 바로 뒤에서 달리고 있었죠. 번디가 다시 총을 쏘는 척하자 그 남자가 땅에 쓰러졌지만 번디는 총에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총을 잡기 위한 속임수였죠.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이 권총으로 번디를 때리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범에 대한 수색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번디의 재판이 카이 오메가 여학생 클럽하우스 살인사건과 12세 킴벌리 리치 살인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번디는 법정에서 다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고 두 사건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달 후인 7월 23일 테드 번디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형 며칠 전 번디는 총 36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최근 DNA 샘플 분석에 따르면 번디는 14세의 살인을 시작하여 100명 이상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드 번디의 재판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의 살인의 무자비함, 심지어 그가 2번이나 감옥을 탈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번디의 재판을 정말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재판 자체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TV에 방영된 재판이었거든요.
3건의 살인 혐의를 받았지만 아마도 40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사형수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이후로 그는 대중에게 자신의 매력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에게 매료되었죠. 그를 보면 조금 무서워요. 네, 그와 같은 방에 있는 게 무섭긴 하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그가 돌아설 때마다 누군가를 죽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법정에 있는 많은 여성들 중에서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번디의 결백을 거의 끝까지 믿었죠. 캐럴 앤 부는 번디의 여자친구였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에서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들은 심지어 아이도 낳았습니다. 캐럴, 저와 결혼하고 싶어요? 네,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네. 번디의 재판은 전례 없는 미디어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살인범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죠. 생전 마지막 날, 전국 각지에서 온 TV 방송팀들이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플래카드를 들고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어느 순간 축하 행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티셔츠에는 번디를 태워라 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2월 24일 사형수 번디는 10년을 보낸 후 정기의자로 처형당했습니다. 스위치를 켠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번디는 죽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심을 남겼습니다. 테드 번디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가 어떻게 그런 괴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악마, 매력적인 미소 뒤에 감춰진 잔혹함. 이것이 바로 테드 번디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억되는 이름 중 하나가 된 이유입니다.